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20회 사이코패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각자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심리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저는 마케팅과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나폴스 게임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게 또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게임 설명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한 명의 대상이 있고 그 주최자, 그 호스트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 호스트가 관심 있는 관심사를 예측하는 거예요. 1, 2, 3, 4로 예측을 해서 이제 호스트가 그거의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잘 못 맞추는 사람이 이제 지는 게임의 형태입니다. 이번 주 동안 있었던 관심사들을 순위를 한번 매겨볼 거예요. 5분 중에서 약간 변화가 없으신 노이만님과 마크님을 제외한 3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젠젠님부터? 네, 맞춰주세요. 저 먼저 할게요. 창업. 저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남자친구? 아닌가? 꼴등 얘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두 분 비슷하잖아요. 창업이랑 어플리케이션. 그래도 정확히 달라요. 창업이 더 큰 거니까. 네. 1순위 창업입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마크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은 좀 걸려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잘 되면은 여기서 홍보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끝이에요? 네. 순위를 그 다음 2, 순위. 3, 4위를 말해줘야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 그냥 1등까지만 말할게요. 난나님 한번 해야죠. 저부터 할게요. 네, 하세요. 어렵네요. 유튜브요. 저 네. 학부모. 저 원격 교육. 춘천? 너무 오래된 주제네요. 그래요? MBTI? 꼴찌 확정. 네. 자, 1등 뭡니까? 1등은 사실 학습꾸러미인데 학습꾸러미는 사실 학부모랑 제일 가까워요. 원격보다는 학부모 아닌가? 원격이 더 가깝나?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학부모, 원격, 그 다음에 유튜브. 네, 유튜브, 그 다음에 뭐였죠? 기억도 안 나요. MBTI. MBTI. MBTI 지우셨네요. 네. 아니 뭔가 제가 요새 MBTI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관심이잖아요. 네. 아니 원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왠지 남나님도 심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MBTI는 저는 사이언스라고 요새 생각을 해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진짜 잘 맞아. 네. 융에서 나온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다음에 저 한번 해주세요. 저를 맞춰보세요. 저는 독서 할게요. 나 하려고 했는데. 어떡해. 오케이, 독서. 네. 저는 사이코패스. 저는 안 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치사해. 공갈협박 아니에요? 이 정도면 공갈협박이다. 생각? 생각하기? 생각이요? 사색 이런 거? 사색. 사색. 네. 아니 맞아요. 네. 나폴스님이 약간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언제 이후로 갑자기요? 뭔가 네. 아니 언제 이후로 이제 뭐 이런 세상의 이치를 얻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네. 있지. 좀 여유로워지긴 했죠. 그러니까요. 풍채도 석가모니세요. 네. 싸우자는 거예요? 순위를 말하면 일단 요즘 제가 야영이래. 캠핑에 되게 빠져가지고 맞다. 네, 그거 때문에 사실은 독서는 이제 좀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근데 독서도 맞긴 하니까 일단 1위 안에 네. 여보 듣고 있죠? 자, 2위가 독서, 3위가 사색, 4위가 뭐였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4위. 아니 적중률 떨어지는데요? 아니 네. 오로지 사이코패스는 오로지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로지가 사이코패스요? 아니 제 말은 오로지의 주제가 오늘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 오늘 주제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힘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사이코패스로 해봤는데 와우, 좋습니다. 이 나폴스 게임을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 순위를 좀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꽤 재미있는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꼴등한 사람한테 이제 술 먹이기 하기 딱 좋거든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댓글을 읽어주는 시간이죠.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희준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와우, 팟빵 메인에 자기계발이 취미가 될 수 있을까? 제목이 땡겨서 클릭하고 듣다가 2부 에피소드 30분은 드디어 노트를 꺼내 들고 기록하며 다시 듣는 중. 클래스, 소셜, 살롱, 원데이 클래스. 역시 세상은 넓고 내가 못해본 일은 많다. 반백을 살며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온 시간의 문을 닫아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나 반성합니다. 모든 문은, 모든 세대는 돌고 도는 것인데 삶, 휴식도 자기계발이라는 말에 감사한 위로를 받으며 더는 누구의 핑계도 없이 슬슬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이 되는 길에 아직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 스스로에게 뿌듯해하며 오늘 만난 이 방송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정성 어린 댓글과 함께 5,000원이라는 이런 큰 돈을 후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큰 돈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너무 떨리고 신이 나서 저희 톡방에서 막 같이 춤을 췄어요. 댓글도 진짜 정성스럽게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희주님께 도움이 됐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한희주님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댓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젠제님이 와우 되게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너무 실감이 났어요. 이거 발연기라고 하죠. 아니에요. 자, 본격적으로 주제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미스터리입니다. 마크님은 삶이라는 주제를, 난나님은 꿈이라는 미스터리를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사이코패스와 범죄 심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시나요? 귀신이 무서우신가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지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무서운 일은 저녁에 일어나죠. 늦은 저녁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평소라면 사람들이 가끔은 보이는데 오늘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집에 누군가 있다면 그날은 아무도 없다고 해주세요. 집에 혼자뿐입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숨가쁘게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컴컴한 지하 복도에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불이 곧 꺼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전히 무섭습니다. 기분이 쎄해요. 신발장 등이 꺼지고 마루에 불을 켜는 스위치를 탁 하고 켰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두둥. 넷플릭스 아니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사람인 게 더 무서우신가요? 혹은 귀신이 더 무서우신가요? 자, 패널분들은 어떠신가요? 전 사람이 더 무서워요. 왜요? 귀신은 뭐 할 수 있나요, 저한테? 저는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사람이요. 사람? 네. 저도 사람이요. 저도 사람이요. 네. 아주 제 큰 의도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면 오늘 해볼 게 바로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죠. 자, 볼게요. BGM인가요? 아니. 와우. 와, 오케이. 자, 귀신이 실제 존재하는 여부도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나, 그리고 우리, 인간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람이 더 무서우실 거예요. 네, 자료는 위키피디아와 중앙대 이화정님의 스릴러 장르와 사이코패스 캐릭터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참고했고요. 브런치,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오마이뉴스 등을 참고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사실 프로파일링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주제를 이걸로 잡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사이코패스를 잡았는데, 자, 인간이라는 대상은 인류 내내 미스터리였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지, 인간은 왜 사회를 구성하는지, 인간은 어떻게 문명을 이루었는지 등처럼 말이죠.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범죄를 동반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범죄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처벌에 가까웠죠. 범죄 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좁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그 프로파일러는 검거 후에 자백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네, 한국어로는 범죄 심리 분석관, 범죄 심리 행동 분석 요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들을 분석하는 방식은 범죄 심리학, 행동 심리학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유명한 프로파일러의 1호인 배상훈 씨가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셜록 홈즈인데 여러분 셜록 홈즈 좋아하시나요?
그 어릴 때 책으로 봐가지고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전 책으로도 봤고 영화로도 보고 드라마. 드라마로도 다 봤어요. 네. 아마 영국 좋아합니다. 드라마가 요즘 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다 보셨죠? 드라마는 안 봤어요. 저는 잘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전- 그럼 난나님만 보셨네. 전 다 봤는데. 그러면 난나님이 네. 보기에 이제 셜록 네. 홈즈의 좀 특징 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셜록 홈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관심사가 매우 뚜렷하죠. 범인 검거, 그다음에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그거 외에는 아주 상식적인 것도 모르기까지 해요. 이런 거 되게 약간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캐릭터인데 셜록 홈즈의 매력 중에 하나는 수사를 할 때 아주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잠깐 슬쩍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뭐 옷차림이나 발걸음, 표정, 말실수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셜록 홈즈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거 아닌가요? 이제 불가능한 일들을 지우고 남아있는 것, 그것만이 뭐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멋있는 말을 했네요. 저도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셜록 홈즈를 좋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막 카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막 그랬었어요. 20살 때쯤에. 둘은 무슨 관계일까? 저 둘은 뭐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로파일러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셜록 홈즈가 사실은 최초이자 최고의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있어요. 셜록 홈즈는 소설 속에서 뭐 화학이나 해부학을 되게 잘 알고 있고요. 식물학 중에서도 독극물도 되게 잘 많이 알고 있고 악기도 되게 연주를 잘하죠. 바이올린. 그런 것처럼 과학 수사를 주로 하는 CSI는 DNA나 지문, 혈흔 등을 분석하고요. 프로파일러들은 행동 증거들을 살펴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 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미세하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내용 중에서 이런 행동을 보면 약간 이런 심리, 이런 걸 표현한다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을 할 때 손을 되게 만지작거리면은 그 사람이 불안하거나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죠. 또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돌아오는 시간을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눠본 상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친구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친구가 언제 답변을 할 것인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게 느껴지면은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이제 말하는데 대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약간 거짓말의 확률이 크다 이 말인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책을 읽었었는데 25년 동안 FBI에서 근무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런 행동과 비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심리를 분석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인간 거짓말 탐지기까지라고도 불린 존 네버로라는 수사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FBI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여기에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데 눈을 가리는 행동은 놀람, 불신, 그리고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 볼이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은 초조하거나 화가 났거나 걱정됐을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진짜 미소는 눈을 주름지게 만들고 입 양쪽의 가장자리를 눈 쪽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가짜 혹은 예의 바른 미소는 입 양쪽의 가장자리가 귀 쪽을 향해 움직이고 눈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오른쪽 위를 본다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 위쪽을 이렇게 쳐다본다. 그런 거는 이제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변명거리나 지어낼 말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방금 왜 웃었냐면요. 난나님이 그거 입꼬리로 웃는 거, 눈으로 웃는 거 하는데 저랑 마크님이랑 둘 다 웃고 있었거든요. 그 방식대로. 잘 따라하고 있었어. 따라하다가 둘 다 그런 거 보고 웃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전주님. 스트레스를 받거나 초조해지면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릎 위에 손바닥을 문지르는 경향이 있대요. 네. 저 하나만 더 말해도 돼요? 네. 이거 뭐 범죄 심리하고는 관계 없는데 여자분들이 관심 있을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다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진짜예요? 모르겠는데요. 행동 심리학에서는 맞다고 해요. 왜냐하면 귀로 덤짐으로써 이제 관심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약간 그걸 이 목을 라인을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머머. 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사실 남자에게 하는 게 있죠. 목을 보면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게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은 제가 아까 난난이 말했던 그 행동심리학 제가 그걸 다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스누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누핑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딱 스캔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콜드 리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눕을 좀 설명해 드리려면 스눕은 뭐냐면 사람을 꿰뚫어보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있잖아요. 집에서 마루, 남들한테 오픈된 공간, 그런 구성들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형태로 꾸며놓는다는 거예요. 마루를 봤을 때 책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 사람은 지적 허영심이나 남들한테 나는 되게 지적인 걸 알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는 파악할 수는 없고 스눕 전문가들은 들어갔을 때 마루는 바로 건너뛰어요. 마루는 그 사람을 알 수 없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장 개인적인 공간 어딜 것 같으세요? 화장실? 화장실도 있고 침대. 맞아요. 아. 침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대학생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침대에 친구들이 올라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요. 저 맞죠? 진짜 싫어요. 저도 싫거든요. 이게 뭐냐면 뭘 내포하고 있냐면 그 침대는 자기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그 자기 세계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침대 주변에 정리되는 것들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나 내 침대에서 자게 내버려 두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영역에 좀 들어오는 거를 허용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 영역보다는 나와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허용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면 행동심리학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치킨이요. 네, 다른 분들은요? 저 안 먹었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바빠가지고 놓쳤어요. 그 시간대를. 그럼 점심 뭐 먹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샐러드. 오케이. 또? 저 김밥 먹었어요. 네. 난나님은? 와인 먹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어떻게 된다 생각해 보면 왼쪽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어제 뭐 먹었지? 떠올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눈이 중간을 봤을 때 왼쪽 위쪽을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떠올릴 때. 진짜 왼쪽 봤어요, 저.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위쪽을 봤을 거예요. 맞죠? 그랬던 것 왼쪽 같아요. 봤어요, 저. 네, 여러분들 맞을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이상해요. 이게 FBI에서 말하는 행동 심리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 거짓말 같은 경우를 이제 응답 시간보다는 어제 뭐 먹었어 했을 때 눈동자에 변화 없이 어제 나 레스토랑 뭐 먹었지? 이런 거 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말도 좀 더듬었잖아요.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눈이 그대로이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재밌죠? 네,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분석해서 소개팅할 때 그렇게 써먹었어요. 신기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패턴이나 심리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뭐 나쁜 용도였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거였고 전 이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사이코패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사이코패스 준비하면서.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네. 효과가 있었나요? 많았죠. 아주 많았죠. 그래요? 진짜요? 아니 근데 보통 어떤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건 영업 비밀이죠. 아유, 아니 벌써 아내가 영업이요? 있으신데 네? 비결 좀 제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요즘 2,000명 넘었으니까 제가 간단한 팁을 좀 드리자면 와. 네, 제가 많이 썼던 건데 미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 기법에서. 미러링이 이제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할 때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심리하는 게 그 사람의 의심을 사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이 왜 날 따라하고 있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한 번의 순간 장벽이 쳐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는데 눈썹을 만져요. 그 사람이. 그러면 저는 그냥 따라서 눈썹 만지는 게 그냥 얼굴을 만지는 거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거 저 빅뱅 이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되게 효과가 있어요. 빅뱅 이론에서 그 남자 캐릭터가 인기가 없는 캐릭터인데 소개팅에서 자기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전에? 온갖 방법을 써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미러링. 전에요, 저. 그리고 저가 사실 이거 했던 이유는 이제 그 소개팅을 했을 때 그분의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 사귀었던 여자한테 실언을 당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복수해야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해서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자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 얼굴 이런 거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대화겠구나. 말빨이겠구나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도서관에 가서 결혼서를 다 읽었죠. 모든 분의 결혼서를 읽은 다음에 누가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심리학 공부를 한 거예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렇죠. 복수하기 위해서. 그 복수라는 게 그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제 바람핀, 걔가 바람폈거든요. 나를 바람피게 한 여자애한테 내가 괜찮은 애라는 걸 보여주려고 복수를 한 거예요. 그 대상한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나서 나중에 배 아파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난 너보다 더 훌륭한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있다.
더 잘 만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로 타다닥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딱 만나서 개그를 쳤는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러면 개그를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하면 좀 진지한 코드로 가는 거죠. 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화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포커에서도 사실 블러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신의 패가 좋지 않을 때 상대방이 죽도록 하게 만드는 걸 말하죠. 허풍 같은 걸 해가지고요. 전문 용어로는 뻥카라고 하죠. 블러핑을 읽는 것도 사실은 이런 행동 심리학에서 기인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의심이 들 거예요. 행동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왼쪽으로 눈을 올리면 다 그런 거야? 이런 의심이 들겠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배상훈 씨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의도가 범죄인 경우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뭐 간격, 시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봐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행동 심리학에서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이죠. 결국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통계하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행동 패턴들을. 그럼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오기 전에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여가면은 바로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고 또 정교해진다면은 이제 범인을 바로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페이스앱션이라는 재밌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폴스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고 이거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인공지능으로 프로파일링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 같은 게 DNA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표정에 이게 무조건 반영이 된다고 그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차율도 지금은 상당하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노예마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하는 거는 참고용 자료만 되지 이게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마치 거짓말 탐지기도 비슷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나 프로파일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의 패턴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음, 이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살인사건 범죄 검거율이 98%라고 합니다. 참 안전한 우리나라죠.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행위나 범죄자들을 사전에 막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뉴스에서는 끔찍한 사건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흉악범죄를 벌이는 범죄자들 우리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사이코패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군가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아 진짜 뭐야 사이코 아냐 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이코는 사이코틱,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틱하다라고 말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네, 사이코틱하다는 것은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걸 말하죠. 좀 엉뚱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말하잖아요. 하지만 사이코패틱하다는 건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디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사실 이 둘은 둘 다 정신병에 분류되는데요. 사이코틱하다는 건 사이코시스라는 병명인데 적당하다면 현실과 맞지 않은 상황으로 웃음을 주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환각, 환청 등의 이런 경험들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이런 과대망상으로 인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고 누군가를 해치려 한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 조종하고 있어요 라고 믿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기도 하고요. 수면장애가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코틱의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알츠하이머일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나 약물 후유증 등 다양한 원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코틱을 좀 설명해 봤고요. 이제 사이코패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암 걸린다, 바람이다, 너 진짜 바람이다, 병신 이런 말들은 좀 지양을 하잖아요, 요즘. 왜냐면 이게 정말 이게 병이니까요. 네. 그분들을 비하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사이코라는 이게 진짜 정신질환이라고 지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냥 사이코가 약간 바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정신질환이라면은 우리가 너 사이코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 대한 비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정신질환이고 사이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좋은 지적이네요. 그 심리학 쪽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에 속하는 게 있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정신병이라기보다는 인격 장애에 속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어요. 그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환청이 들린다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렵다든지 현실이 아닌 것에 그 경계가 무너진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생활 영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분인데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그리고 뭐 편집증, 강박증 이런 것들이 인격장애예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자신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정말 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안 오고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온다. 이런 분들이 약간 인격 장애에 좀 속하시는 분들이죠. 네, 또 다른 분들은 사이코패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 또 저는 대표적인 이영철. 유영철 이따 다루겠습니다. 또 네. 저는 살인? 안 좋은 쪽밖에 떠오르진 않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고착화되어 있죠.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팟캐스트 범인은 이 안에 있다와 네이버 지식백과를 부분 참고했습니다. 네, 사이코패틱, 즉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요. 우리나라 2000년대 유영철 사건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사이코패스는 있었겠지만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부르진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좀 분석이 되고 체계화됐기 때문이죠.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설명을 좀 드리면 타인의 감정에 무디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 인구의 1% 미만에서 2% 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퍼센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특징 중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지켜지는 암묵적인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사이코패스는요. 스스로 부풀려서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드는 기질을 보이기도 해요. 결과를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거짓말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해도 긴장하지 않고 침착함을 아주 잘 유지하는 거죠. 이런 사이코패틱을 통해서 이런 범죄를 통해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존재감을 표출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범죄. 내가 살인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이걸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 우월감을 좀 드러내는 범죄도 있어요. 사실 동물들을 사냥해서 박제를 해놓는 트로피 사냥도 어떻게 보면 사실 우월감을 표출하는 거죠. 동물들을 내가 이걸 죽였다. 내가 이만큼 강하다. 이런 식의 우월감을 표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전쟁했을 때 적군의 모가지를 모가지요? 적군의 머리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렇게 전리품처럼 했던 것도 네. 약간 사이코패스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여러 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그 머리를 벤다는 의미를 우월감 표출일 수도 있지만 공포를 삼은 걸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정복을 하기 위해서 너네들도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그 목을 베는 걸 좋아해서 그런다면 당연히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리고 그거요. 옛날에 콜로세움에서 되게 인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인간들이랑 맹수랑 싸우게 만들고 그거를 군중들이 다 관람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군중들은 약간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다 있었던 거네요. 그걸 보고 즐겼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걸 보면서. 사이코패스의 성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거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걸 또 사이코패스로 연결 지었기에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연관은 또 없는 것 제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UFC 보잖아요. 죽이지는 않지만 서로 치고받고 피 흘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지 않았을까, 검투사 그 경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인간의 본성에는 약간 자극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싫은데. 뭔가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저 사실 UFC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저도 근데 UFC를 보면서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는 게 그냥 그러게 왜 보는지 모르겠네요.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이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미 내재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크나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 우리가 또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진화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특징은 평소에 내부에는 좀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해서만 팍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평범한데 나 되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첫인상은요, 오히려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인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워지죠.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인용해 드릴게요.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다. 차가운 인지 능력이 뜨거운 인지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엄청난 거짓말을 한 뒤에도 결코 죄책감이나 자책의 기미를 내보이지 않는다. 사이코패스가 불안을 못 느끼는 점은 다른 면에도 이롭다. 사이코패스처럼 날 때부터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들은 면역계가 항상 최고 효율로 작동하는 터라 평생 병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사이코패스는 짝을 찾는데도 선수다. 사이코패스는 파트너에게 애정을 쏟는데 능숙하고 파트너는 흔히 거짓말을 듣고 싶어한다. 사이코패스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가장할 수 있다. 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이 특징을 말하면서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아니면 우리 패널 중에 이 사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제가 감히 말해도 될까요? 젠제님이 이제 시선이 한 명한테 꽂혔습니다. 누굴까요? 아이 제 맞은편에 계신 마크님인데요. 저요? 아니 이게 특징이 그거잖아요. 되게 사람을 홀린다. 딱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이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딱 마크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크님을 알게 된 후에 마크님이 항상 웃는 상이세요. 그래서 저분이 화나면 어떨까? 근데 화난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아주 합리적인 추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거 질문 들을 때 네. 나를 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전 저 생각했는데요? 저는 나폴스님 생각했어요. 저도요. 아, 진짜? 자세히 듣고 싶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5명 중에 없는 것 같거든요. 굳이 한 명을 꼽자면은 그래도 나폴스님이 좀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나폴스님이 되게 약간 할 말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사표현 자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약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까봐? 이런 걸 되게 걱정해서 그런 거 말 안 한 편인데 나폴스님은 그런 걸 확실하게 하는 편이니까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라폴스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굳이 한 명을 뽑으면 나폴스님인데 자꾸 이제 사람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뭐 소개팅에서 그런 심리학을 써먹고 이런 걸 보면은 아니, 그 옛날 과거.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굳이 뽑자면 이제 나폴스님 같습니다. 아, 괜히 얘기했네, 아까 그거를. 난나님은요? 저도 사실 아까 그 얘기 듣고 뭔 얘기였냐면은 상대가 원하는 말과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 자신도 객관화하고 페르소나도 여러 개 만들고 저는 그게 어렵거든요. 제 페르소나를 다른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걸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약간 그런 걸 가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마크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사이코패스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저는 왜요? 되게 그 불안이라는 게 정말 크거든요, 제 안에서.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 불안을 이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 불안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너무 세가지고.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가 보면은 불안도 안 느끼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개인한테는. 네, 좀 더 살펴보면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 20살 때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행동들을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왜 사이코패스일까 고민을 하셨어요?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분석하는 거나 그 분석하려고 하는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뭘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체득화됐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이코패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공감 능력이죠.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에서 같은 책에서 공감을 또 설명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공감을 굉장히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저 스스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문도 갖고 있어요. 공감 능력을 정말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해야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자, 공감이란 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다시 말해서 그가 경험하는 감정을 당신도 경험하듯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동정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욕구에 가깝지 실제로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과 동정은 사실 다른 감정이에요. 공감은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감정, 반응도를 가리키는 건데 누군가 힘들어할 때 사실은 우리는 동정이나 위로하려고 하지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내 고통처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공감인데 전 사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저 너무 화가 나요. 하지만 내가 정말 걔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화날 것 같구나. 이것까지 인정,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전 그 공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공감하기에 좀 어려웠던 경험이나 공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공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네, 마크님은 공감 좀 떨어져 보여요. 저처럼.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기를 수 있는 건데 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환경에 처해보지 않고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을 100% 이해하는 건 정말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감 못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그냥 공감을 100%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공감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정하게 어느 수준의 공감 능력을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는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가게 함으로써 너네가 이 정도의 인권 의식이나 뭐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교육은 시키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는 지고 있나?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